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전망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선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전체적인 거시경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공급입니다. 물론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지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수요를 같이 봐야 되긴 합니다만, 공급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라는 것은 매년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결혼하는 부부가 10,000쌍이고, 그 다음에 이듬해는 80,000쌍이고, 그 다음에 20,000쌍이고, 이러지 않죠. 대충 다 비슷한 그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공급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급은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10만 원씩도 찍다가 2만 원씩밖에 나가지 않다가 이런 식이 됩니다. 전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더 편차가 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더 크게 움직이는 공급이 부동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겹게 들으셨겠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 들으셨죠? 올해는 조금 낮습니다. 입주 물량 기준했을 때. 내년, 내후년, 28, 29, 30년까지 입주 물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아파트 단지 같은 건 이제 4년 걸립니다. 좀 초고층으로 지으면 거의 5년 걸려요. 네, 5년도 넘게 한 70개월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 초고층으로 지을 때는. 여하튼 한 3년 반, 4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삽하더라도 거의 2029년, 30년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쉽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공급에 대한 부족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 이제 공급을 많이 할 거예요라는 것은 완성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인허가를 많이 해준다는 거잖아요. 좀 유연하게 하겠다. 그러면 2030년 이후에 입주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빨리 돌린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윤석열 정부나 그전 문재인 정부 쯤에서 인허가 물량을 막 늘린 다음에 아파트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정부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우리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PF 사태라든가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이 어쨌든 민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LH나 SH 같은 기관이 민간에서 공급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아직은 미비하고 부족하죠. 그죠?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 민간에서 발생을 했다면 거기서 3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15만 호에서 20만 호 정도를 공공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냥 줄어드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족, 거기다가 빌라 시장도 지금 한 3년째 공급 부족, 오피스텔도 공급 부족, 다 그런 식이죠. 물론 상가나 지산 같은 것들은 요즘에 짓진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소진될 때까지는 가격이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방시장,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곳은 그거 해소될 때까지는 가격이 올라오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서울, 그 다음에 경기권, 인천권, 이런 수도권 기준했을 때는 서울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할 것이고, 서울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 인천으로 이제 뻗어 나갈 겁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거는 미분양이 사실상 없죠. 1,000호도 안 되잖아요. 몇백 호 정도고, 그 몇백 호라는 것도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혹은 외곽에 있는 사실 무늬만 아파트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없는 동네에서 공급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바뀌건 정책이 어떻게 하건 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정부에서 골든타임을 좀 놓친 거죠. 공급을 좀 원활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재반 사정상 그거를 못했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제어할 방법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 줄더라도 수요가 더 줄게 되면 가격은 빠지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을 안 구입하게 되면은 내가 매매를 안 해요. 나 지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매매 안 해. 그럼 뭐 하십니까? 전세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전세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한제가 사실상 걸려있죠. 공시가 126% 제도. 그래서 임대인들도 전세 놓고 싶지도 않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월세를 놓고 또 임차인들도 빌라 전세 사기 무서워 이러니까 다 월세로만 가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빌라 시장은 특수 몇몇 지역 제외하고는 가격이 몇 년간 정체인데 월세는 팍 올라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빌라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또한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돼요. 물론 아파트 시장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거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경기가 좋다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뭐 중국도 굉장히 좀 헤매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경제 성장률 0%대 보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뭐 1% 초반, 뭐 중반도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률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최소한 2차례, 저는 한 3차례 정도 보는데 그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사실상 지금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한 만큼 미국발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되면은 두 가지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관세라는 건 결국은 시장 가격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없고 인상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관세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는 이상 적절한 수준의 관세에서는 그 올라간 만큼의 비율을 소비자로 다 전가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A 업체에서는 10% 관세 올랐다고 뭐 100원짜리를 110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감수해야지. 우리가 손해는 한 3, 4원 정도 감수하고 뭐 유통업체도 한 3, 4원 감수하고 소비자가는 한 3, 4원만 더 올리자. 이러면은 다 이쪽 업체의 물건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비자한테 전부 다 전가를 되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볼 것이고 오히려 관세가 갑자기 충격을 팍 주게 되게 되면 서로 간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리는 오히려 인하시켜야 되겠죠.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죠. 그럼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려 그러면은 통화가 흔해져야 되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우리나라, 중국 모든 나라들이 웬만해서는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가 펼쳐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 때나 뭐 이 정도 수준 아니겠지만 금리가 전체적으로 인하했을 때 가격 상승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경기 진짜 어려웠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은 폭발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격 상승의 전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옳다 올바르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나 내년 이후에 어떤 서울 부동산 전망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무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공급이 없다라는 것은 매매 공급도 없지만 전월세 공급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더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무주택으로서의 내가 자산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 상승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소득도 더 많이 거주비로 월세든 전세든 상승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마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집을 마련하시라고 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무주택이시면서 집을 안 사야겠다, 집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하락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리즘 때문에 이 영상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보신다 하더라도 뭐 한 번에 생각이 더 바뀌겠습니까? 또 기회를 놓치시게 되겠죠. 그리고 또 너는 또 부동산 업자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본인만의 또 생각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어쨌든 지금 시점서부터 내후년 시점에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나? 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반짝 가격 상승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으로 오랜 기간 상승할 걸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 탈출의 저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제가 이 얘기를 작년 초부터 했고 아주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상 찍은 거는 작년 한 9월달, 10월달부터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저의 뷰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수년간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됐건 혹은 빌라가 됐건 자산을 갖고 계시는 게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